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학원 소방기술사 정현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7회 소방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번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제 상향형 헤드가 있고 이제 하향형 헤드가 있는데 그때 그 구조하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 상향형 헤드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건 어디에 통상 많이 설치되는가 하면 우리들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보면 이렇게 상향형 헤드로 설치를 합니다. 상향형 헤드하고 이제 하향형 헤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디플렉터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느냐, 헤드의 부착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하향형 헤드는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이 상향형 헤드는, 소화수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감열체가 이 적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8도씨짜리인데, 이 화열에 의해서 이 감열체가, 파손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배관에서 물이 이제 소화수가 나와서 이 디플렉터를 막고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예. 충돌해서 퍼지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수 패턴이 이렇게 고르게 우수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향형 헤드이며 주차장 등 반자가 없는 곳에 적용한다. 네. 그 하향형 헤드 보면 지금 이 헤드는 퓨지블 링크 헤드인데요. 요 중간에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 감열체인데 요 감열체도 작동 온도에 따라서 이 색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배관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화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감열체도 이제 감열 개방이 되게 되면 소화수가 이 디플렉터를 막고 이렇게 살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소화수가 하방향으로 방사돼서 디플렉터를 막고 이제 소화수가 방사되는데 이게 수평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사 패턴이 상향형보다는 불리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설명하는가 하면 하향형은 습식 설비라든지 반자가 있는 곳에 하향형 헤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비상 방송 설비에서 출제되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네요. 첫 번째, 정폭기, 절체 스위치를 내장한 정폭기, 그리고 음량 조절기,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말하는 스피커, 이걸 확성기라고 하는데, 일반하고 비상 겸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3선식 배선이라고 보겠죠. 그죠? 설치되어 있는 결선들을 먼저 도시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정폭기하고 음량 조절기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1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저 그림에서 정폭기가 있고요. 제일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선이 이제 공통선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일반 방송.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악을 튼다든지,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절체 개폐기가 이쪽으로 비상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음량 조절기는, 그죠? 음량 조절기는 일반 배선에만 있다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런데 비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 선이 보면 이렇게 바로 연결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3선식, 요거는 이제 2선식 배선입니다. 요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폭기하고 음량 조절 기능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거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정의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폭기란 무엇이냐? 전압과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다. 말 그대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가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량 조절기. 음량을 이렇게 조절해서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적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음량 조절기라고 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건축 방제 쪽에 이제 문제 있는데, 코사 가이드상에서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곡선이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입니다. 지금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로축은 온도, 그리고 이 가로축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30분, 그리고 6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 3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KSF 2257-1에 있습니다. 예. 그 공식이 뭐냐면, 세타는 세타0. 예. 요거는 세타는 이 온도는 로에 시험 전려서 가열을 해서 일정 시간이 30분, 60분, 120분, 180분 동안 그때의 가열한 후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 세타제는 초기 온도입니다. 초기 온도. 통상 그래서 여기서는 20도씨를 여기 표현한 데 20도씨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 4, 5, 로그 8T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 30분을 보면 84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840도. 그러면 이거를 세타는, 그죠? 이 초기 온도는 우리가 20도를 잡거든요. 20도. 20도. 플러스 이제 3, 4, 5에다가 로그 8 곱하기 T 30분 플러스 1 하면 이게 84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이제 840도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에는 여기는 이제 60분을 잡아놓고 2시간이면 120, 3시간에 180을 잡으면 거의 이 온도에 들어갑니다. 945, 1050, 1100 이렇게 됩니다. 예.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요 값이, 저 온도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환기 지배형 화재인 환기 요소에 따라서 이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화구조, 이런 내화구조 건축물에서는 이제 여기서 출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발화, 출화. 여기서 이제 해서 구역실에서는 한 30분에서 한 60분, 그죠? 10에서 한 30분 정도 되면 벌써 온도가 800에서 1100도까지 상승한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은 다르기 때문에 실물 크기의 모형 화재 실험을 여러 번 실시해가지고 얻은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의 표준 화재를 기준으로 내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차는 그 시험 방법은 굳이 요 내용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답안에 지변자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무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하중 지지력, 차염성, 얼마나 화염에 차단하는 그 성질이 있느냐, 그 열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느냐. 그 시간은 딱 4가지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적 크기는 벽은 로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최대 3m, 3m, 예. 볼은 4m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열은 아까 앞에서 그 곡선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종류는 비재하, 재하 가열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재하하고 재하는 뭐냐. 이 하는 하중을 이야기합니다.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시험을 하느냐, 아니면 하중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하냐, 시험을 하냐, 그 방법이고, 시험 장치는 수직, 수평, 기둥 가열로, 예. 요 항목은 지금 이 답안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고, 이 내용을 가지고는 25점으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준온도 가열 곡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로 안에다가 어떤 시험체를 넣어놓고 이제 가열을 하기 때문에 그 가열을 하는, 저마원이 가스거든요, 가스. 가스는 일정한 그 온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실에 있는 이 가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Q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Q값. 열 방출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로에서 측정했던 이런 표준시간 가열 곡선에서 그거를 하고
실제 화재하고는 좀 차이점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화재 온도를 측정하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적고, 두 번째, 실제 화재 온도 곡선은 표준 화재 시간 온도 곡선과 많은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복합 건축물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그 실에 존재하는 그런, 가해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이런 표준 온도 곡선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30분 뒤에 840도 정도 올라가고 1시간 뒤에 940,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거는 로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작성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화재 시일의 가혹도 여부에 따라 가혹도, 화재 가혹도, 얼마나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발생하는 그 정도, 위험한 정도, 이거에 따라서 시방 위주의 내화도보다는 많거나 적을 수 있는데, 그죠? 시방 규정의 표준 온도 곡선은 이걸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방염 성능 기준, 제7조의 2에 보면, 현장 방염 처리 물품의 방염 성능 측정 기준 방법, 이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수험생들이 접근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물은 게 뭐냐면, 현장 방염 처리 물품이면, 바로 여기서 이게 우리 학원을 지금 준공을 해서 준공을 내려고 하면 어떤 시료를 채취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벽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방서에다가, 그죠? 이제 시험을, 시험을 해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 여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현장 방염 처리 물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된 물품을 말한다. 예. 그래서 그 대상 물품은 다른 것을 합판하고 목재 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장 처리, 방염 처리는 현장에서 가공된 합판, 목재의 표면에 방염 도료를 바르거나 방염 필름을 부착해서 방염성을 갖춰가는 공정이다. 예. 우리가 이제 후액실 설계 화재 곡선을 보면, 그죠? 이렇게 발화가 되게 되면 알파티의 자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이 지점이 이제 플래시오버 지점이 되겠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속도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방염 처리를 하게 돼요. 방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염을 방지한다.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화가 되면 이것이 타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이지, 아예 불연자료로 같이 이렇게 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게 시간 곡선인데, 이거를 이렇게 방염 처리를 하면서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초 만에 이제 이만큼 Q값이 나올 것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염 처리하는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이 제실자들이 화재를 보고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그죠?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인명 손실이, 그죠? 적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물은 게 이제 세 가지를 연소 시험 장치, 시험체 건조 방법, 그리고 성능 측정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데, 연소 시험 장치는 어렵습니다. 구성은 연소 시험 함하고 시험체 바팀들, 전기 불꽃 발생 장치 및 메켈 버너, 이게 장치고, 여기서 쓰는 연료는, 그죠? 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기준에? 방염성능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험체가 딱 건조하는 그 방법을 보면, 시험체는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방염 물품의 종류 및 방염 처리 방법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30cm, 가로 29cm로 19cm로 한 개 이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건조는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이제 38도에서 42도 사이,
그런 항원 건조기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에 실리카겔을 넣은 디스케이트 안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넣어둡니다. 예.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제 105도, 그러니까 최대 107도, 그리고 최소 103도치의 항원 건조기 안에서 1시간을 건조한 후에 실리카겔을 넣은 디스케이트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쓴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한 수험생이 있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시험 측정 방법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하고 버너의 불꽃 길이는 그죠 65mm로 하고, 그죠? 불꽃의 선단, 앞단, 그죠?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를 해라. 시험체 중앙에 하단에 하도록 해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해서 2분간 또 실시해라 하는, 이게 출제되었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리 연쇄성 이론하고 버드의 연쇄성 이론을 비교 설명하라고 했는데, 실제 이 문제도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하고 이 버드의 차이점은 이 개인이, 그죠? 개인의 행동과 결함을 나타내는 하인리이고, 그 다음에 버드에서는 어떤 그 구성체, 조직, 시스템, 그죠? 조직적 시스템의 관리 실패에서 생기는 그런 연쇄적인 이제 이론들을 다룬 겁니다. 자, 개념을 보게 되면, 하인리 연쇄성 이론은 사고 요인의 연쇄 반응 결과 재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버드는 손실 제어 요인의 연쇄 반응 결과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초점을 보면 하인리는 그 개인의 행동하고 그 결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버드는 조직적 시스템과 관리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관점은 하인리는 행위 중심이고, 여기는 버드는 시스템 중심, 인적하고 조직적 시스템 중심의 분석 관점이 있습니다. 단계는 5단계 동일합니다. 재발생 단계는 1단계는 사회 환경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2단계는 개인적 결함, 3단계는 불안전한 행동하고 그 상태, 그로 인해서 사고하고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 버드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 조직의 결함이, 그죠? 또 결함과 또 2단계 인적 결함.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가 되고, 그것이 사고, 재해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 재해 발생 비율은 좀 다릅니다. 하인리는 1대 29대 300. 이런 이론. 그리고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명의, 그죠? 중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사망이 발생되고, 29명의, 그죠? 경상, 그리고 300명 무상의 사고. 이게 이제 하인리 연쇄성 이론이고,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버드는 동일하게 중상이나 또 사망이 한 명일 때, 그죠? 경상은 그냥 물적 손실이라든지 인적 손실이 나는데 아주 가벼운 경상은 10. 그리고 물적 손실은 그냥 무상해 사고, 상해 사고가 나지 않고 인적인 손실은 높고 물적 손실이 30. 그리고 무상은 600. 이렇게 1대 29대 300, 1대 10대 30대 60, 600 이렇게 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개인적인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죠? 1단계 제거를 하게 되면 재해하고 사망까지 오지가 않겠죠. 버드는 이제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위험 요소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강화함을 통해서 이 재해를 막자 하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공장의 펌프 화재와 플랜지 화재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 이것도 코사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화학 공장에서 거기에 설치된 펌프라든지 이 플랜지 화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런 그 제트파이어, 분출 화재 또는 뭐 토치 화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관에서 나오자마자 점화돼서 이렇게 토치같이 분출하는 이런 화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저장한 탱크에서 막 이렇게 전면에 풀파이어 나는 이런 두 개의 이제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펌프 화재하고 플랜지 화재는 어떤 이런 분출 화재, 제트파이어 화재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보면 화학 화재 형태는 고압의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이거 배관이거든요. 배관 등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분출이 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외부에 있는 그 점화원에 의해서 즉시 발화하는 형태의 그 화재를 제트파이어 분출 화재라고 또는 뭐 토치 화재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확산 화재의 이제 형태고 누출 압력에 의한 높은 운동량의 화염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 화염의 길이는 그죠? 어떤 속도와 이 화염의 길이 이 막 춤추는 난류하는 화염의 이 길이는 그죠? 속도에 관계없이 이 길이가 일정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펌프 화재는 이제 펌프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는 보면 펌프가 있으면 펌프가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구동부가 있거든요. 구동부. 그게 이제 그랜드하고 뭐 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유체가 이제 만약에 유출이 되게 되면 유출이 되면서 바로 그 동시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게 이제 펌프 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유출이 안 되게끔 실 자체도 좋은 재질로 있는데 메카니컬 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누출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점화원을 관리를 잘하면 되겠고 그 안에서 뭐 담배를 피거나 하면 되겠죠. 가염 연소의 3요소가 이거 아닙니까? 가염물 그죠? 산소, 점화원 아닙니까? 이 세 가지만 세 가지만 만나면 무조건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다르게 말하면 이 중에 한 개만 제거를 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중에서 21%라는 산소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존재하는 거고, 이 점화원을, 가염물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점화원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점화원 관리를 철저히 하자. 우리가 뭐 산에 등산을 하러 가게 되면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북한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항상 점화원을 다 이렇게 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 화재는 뭐냐면, 온도가 이제 화학 공장에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그 플랜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 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 팽창하고 수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틈새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거기서 이제 누출되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그게 이제 플랜지 화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허용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케이블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도체가 있으면 이게 도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전원체고 도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반드시 주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죠? 주열이. I 자성 RT라는 이런 전류의 제곱에, 그리고 저항에 비례해서 반드시 주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은 적정한 그 보화를 걸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보화를 많이 걸고 이렇게 하거나 하면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허용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경고성에 대한 주기전 점검해라. 이 말이 무슨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전기실에 뭐 특허 부스바를 넘어가는데 부스바를 이렇게 접속할 때 볼트 체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무에서는요 볼트를 송전을 하기 전에 볼트 체결을 놓고 이렇게 유성펜으로 이렇게 꺼놓습니다. 꺼놓게 되면 이 볼트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육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볼트가 가만히 있는데 왜 풀리냐 하는데 교련은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놔두면 이게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그러면 딱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되시면은 안 풀리고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틀어진다, 이 부분이 틀어진다 하면, 아, 저기 풀린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2,900V를 이제 송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작업을 하면 다 정전을 시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볼트 체계 경고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 지금 볼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볼트 풀리게 되면 이제 누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점화원을 관리하는 걸 철저히 하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구획실 화재선 이제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이제 화재 수치 모델링에 포함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먼저 플래시오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원인에서 발화가 되잖아요. 발화가 되게 되면 구에서에서 화재는 알파-T의 자성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죠? 알파-T의 자성으로 화재가 성장하고, 이게 이제 성장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성기 갔다가 이제 다 타고 나면 이제 감쇄기로 가는데, 지금 화재 가옥도는 여기서부터 직선에는 이 구간을 화재 가옥도를 합니다. 화재 가옥도.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실을 얼마나 가혹하게 태워가지고 가혹할 정도,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제 탔나요, 그죠? 플래시오버는 성장을 하면서 한 이 지점 정도가 이제 F5 지점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방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발화가 되면 이렇게 빨리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꺼버리면 플래시오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입니다, 소고. 그 다음에 이 화재 가속도가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화재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이 실에서 이제 다 타고, 그죠? 꺼지도록, 그죠? 이만큼 화재 가속도를 줄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방이다. 그래서 소방이라는 것이, 그죠? 소화할 소자에 방어할 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나면 빨리 소화를 시키고, 그죠? 만약에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 실에서 그냥 방어하자. 화재를 국한시키자 하는 합성어인 것이 바로 소방입니다. 예. 자, 여기서 플래시오버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하는 게 플래시오버가 뭐냐, 그죠? 쉽게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바닥이 여기 천장입니다. 이 실의 천장입니다. 자,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게 의자다, 의자, 그죠? 의자에서 이제 발화가 됐습니다, 발화가. 그러면 탈 거 아닙니까? 타면, 부력으로 이제 화염이 상승합니다. 상승을 해서, 이 천장면을 만나게 되면, 옆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해서, 그죠?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자, 이 정도의 화염층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화염층을 탁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실에 또 이 의자가 한 개만 있습니까? 여기 한 30개 넘게 있네, 그죠? 여기도 또 의자가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여기 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방사를 한가 하면, 복사열을 이렇게, 미연 가염을, 여기를 탔지만 이 의자는 지금 안 탔거든요. 이 의자를 복사열을 비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순간, 막 연기 나면서 나중에 이 실 전체가 한꺼번에 팍 화재가 붙어버린, 이게 플래시오버거든요. 플래시오버. 자,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를 발생한 예측하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스층, 그죠? 여기 층에. 상승온도, 여기가 온도가 얼마 정도? 한 500에서 한 600도치 정도 되면, 아, 이거는 플래시오버를 반드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열 방출력에서 이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에 조사되는, 그죠? 이 열 방출률, 복사열, 열 방출률이 단위 면적당 20에서 40kW 정도 되면 이거는 자연 발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 전체가 다 불붙어 버린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정도 되면 퍼블레이션가 가버린다 하는 걸 실험으로, 그 수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식이 뭐냐? 가스층 상승은, 여기서 상승온도 500에서 600도 돌아갈 때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CT라는 게 있잖아요. CT. 이게 불이 또 중앙에서 날 수도 있고, 이 코너에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공식이고. 그 다음에 요 열방출률은 요 20에서 40kW/m 달성이라는 그 도달시, 어디요? 바닥면에 복사 수열량이, 그죠? 받는 양이, 그죠? 그 정도 됐을 때. 이거 빼고도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이,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분에 그죠? 이산화탄소가 약 얼마 정도? 비가 한 150 정도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플래시오버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 명이서, 메카플이라는 사람하고, 토마스하고, 바브라카스라는 사람인데, 이 수식을 보면, 요 바브라카스가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근거를 해서 수식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죠?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근거에 의해서 이 세 명의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게 20에서 40km 도달할 때, 이거는 플러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함 요소를 어렵게 생각 없이 여기에 있는 다 요인들, 항목들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예측한 화재의 수치 모델이 해석하는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열 방출률, 그죠? 열 방출률, 여기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여기서는 이거. Q도트, 이거죠. 이거는 가연물의 종류하고 화원의 위치에 따라서 열 방출률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실에서 화원의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 이거는 그냥 Q를 1Q로, 기준값 1Q를 잡는데, 만약에 이제 벽 근처에서 나거나, 이거는 2Q를 잡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실 구석에 나게 되면 이제 4Q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적용하고,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열 방출률이 이제 당연히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에 실의 크기 및 환기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 요소. 실의 크기, 앞에 수식을 한번 보고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메카포니식을 보면 Q, 플래시 오버에 도라는 열 방출률은, 그죠? 610에다가, 그죠? HK, 대류 열전다 개수에다가, AT에다가, 그죠? AV에다가, 그죠? 루트 HV에다가, 그죠? 2분의 1석이다, 그죠? 이게 킬로와트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실의 크기입니다, 실의 크기. 그리고 A 루트 H가 이게 뭐냐? 이게 환기 요소입니다. 자, 이거하고 비례지 않습니까? 이게 크면 이것도 크고. 이게 플레이어 환기가 클수록 이게 크고, 이게 크면 이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값이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플래시오버 발생이 지연된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Q도트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만약 이 지점이 플래시오버다. 그죠? 이 값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클수록 이만큼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플래시오버 가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플래시오버 발생하는 데는 시간 전이 많이 발생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 재질과 두께, 요거. 그럼 재질을, 그죠? 열 용량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열 관성이 큰 내장재를 사용하게 되면 플래시오버 발생이 지연된다는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스전 상승 온도. 화원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스 상승 온도 상이 빠르다. 이거는 앞에 수식이,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이 가스 상승 온도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이제 화원에서 천장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발생해야 되는데 천장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거리 가까울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소화 설비 작동 유무.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죠? 플래시 발생, 지연되거나 발생. 이 말이 뭐, 아까 제가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소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2에서의 8로 해서 한 이 정도 갔을 때 동작해서 불을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플래시는 이 지점인데, 플래시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발생이 아니면 저해서 지연을 시키거나 아예 방지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설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참 위험물 어디 있는가 하면 안전관리법 시행 중에서도 별표 6의 그 많은 양 중에 한 일부분을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게 답하는데 이거를 과연 작성한 수험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한 것 같으면 상당히 공부를 오랜 기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출제된 게 조금 어야선수는만도 예. 이거는 뭐냐면 위험물 5개의 탱크를 저장하는데, 그죠? 그 저장한 통기간이야, 통기. 공기든지, 그죠? 그죠? 이게 통하자 이 말입니까? 뭔가 탱크하고 바깥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네? 그런 통기관을 설치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거는 그 모든 5개 저장 탱크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위험물. 그것도 압력 탱크 외에, 여기서 이제 압력 탱크라는 것은, 그죠? 그 최대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압력이 부합일 수도 있고 또는 정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5kPa를 초과하는 탱크가 압력 탱크라는데 그 외의 탱크 단 사료위험만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예. 통기관을 설치하는데 밸브가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죠? 밸브가 없는 통기관은 뭐냐? 그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통기관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구부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하 방지망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화염 전파 방지기를 인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꺾는 것도 여기 기준이 있다. 자, 이 통기관의 그 지름은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30mm 이하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cm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이상으로 이제 통기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그냥 통기관을 이렇게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거 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빗물이 침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소 45도 이상 정도는 꺾어주라는 이야기죠. 이 말입니다.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이렇게 구부리라.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갑자기 생각하는데, 실무에 가보면, 우리가 피트에 보면, 알람벨브실에 이래 보면, 수직배관이 쫙 입상이 되거든요. 수직배관이 쫙.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입상이 되고, 최상층에 여기는 이제, WHC라고 수격 방지를 설치를 하는데, 이 알람밸브가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밸브가 알람밸브 설치되고, 이렇게 제대로 간다고 할 때, 반드시 여기서 따라다니는 뭐냐면, 배수관이 따라다니는, 배수관이 이게 따라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배수관 보통 한 65회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여기서 실무에 가면 이렇게 그냥 놔둔 사람들, 시공을 하는 어떤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먼지가 들어가고, 그죠? 이래서 여기에 막힐 수도 있고 해서. 그럼 이 부분을 왜 안 막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하고 드레인을 딱 시키게 되면 여기 공기가 싹 빨리 들어가야 물이 잘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 화장실에 변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도
보면 물을 낼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이 공기가 들어가도록 여기 막지를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막았다 이러면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일률적입니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망을 씌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파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또 벌레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 망을 설치하고, 아까 그 통계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꺾어주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시공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그죠? 침투 방지를 하기 위해서 40을 구부린다. 그러고 지금 사료 위험물을 저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위험물이 인화점이 불을 붙는 그 점이 38도씨 미만인, 그래 좀 위험한 이런 인화점이 38도 미만에, 38도 미만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런 그 액체를 그 위험을 저장하면 화염 방지 장치를 아까 그 통계 끝단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8도에서 70도 요 사이에 그 위험을 저장할 때는 40메시 이상의 불이망 또는 그 성능 이상의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만약에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또는 인화점이 뭐 미만으로 저장할 때,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장할 때는 그죠? 인화 방지 장치를 생량해도 된다 하는 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연성 전기 회수 밸브를 만약 통기관에 설치를 했을 때, 통기관 밸브는 항상 개방된 구조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단 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빼고는 항상 개방된 구조를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거를 폐쇄를 할 때는 그죠? 폐쇄할 때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이고, 개방된 부분의 유효 단면적은 그죠? 777.15 제곱미리 이상이 돼야 된다. 어렵다 수치가 그죠?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밸브 없는 통기관이고, 대기 밸브 부착하는 통기관에는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밸브 없는 통기관 3번, 지금 요거 아니면 3번 요거. 인화점에다 적용, 요네요.에 적용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요게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무 소화 설비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번에. 미분무 소화 설비가 나왔는데. 미분무수의 누적 최저 분포가 뭐냐? 그리고 지금 국내 기준이 뭐 개선할 사항은 없느냐?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DV 0.9가 200 이상, 400 이하.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미분무수의 누적 최저 분포란 말이 뭐냐면, 헤더에서 이제 방사되는 이 물방울의 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누적시켰을 때의 최적 분포 현상을 미분무수의 누적 최적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LFP의 기준인데, 여기 지금 헤더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장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요게 내부가 뭐냐면,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 물을 받는 통, 그죠? 요렇게 생겼는 통. 요렇게 생긴 거. 요런 통에다가 이제 헤드에서 이제 물이 쏟아지면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거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내는데 이걸 몇 개 설치하는가 하면,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총 몇 개 설치하는가 하면, 이게 24개를 설치를 하는데 헤드에서, 그죠? 요게 얼마짜리인가 하면, 요게 1m. 그죠? 이하의 평면에 요런 거를 24개를 설치해가지고 헤드를 터져가지고, 그죠? 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 채수통, 그죠? 채수통. 여기서 이제 24개 얼마나 이제 물이 받아지느냐, 그걸 측정하는 부분인데, 굳이 요거까지는 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 국내 기준에는 보면, 필요성을 볼게요. 누적 최저 분포 기준을 보게 되면, 국내 기준하고 NFPA 기준이 있는데, 미분무, 그죠? 아주 물방울이 작게 하는 미분무는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의 99%,
만약에 100개가 헤드 물방울이 이렇게 쏟아졌을 때 99개가, 그죠?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이 분무된 미분물은 A급하고 B급하고 C급하고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DV, 그죠? 0.99와 99%가, 그죠? 400 마이크로 이하인 물방울이 돼야 되는 게 미분물, 이 국내 기준이고, 미국은, 그 NFPA는 이게 400이 아니고, 이제 1000 마이크로 이하로 분무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개선사항은 뭐냐? 국내의 400 마이크로 이하 물방울 크기는 이게 A급 화재의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FP에서는 아예 얘들은 10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그죠? 분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NFP에 같이 1000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넓은 범위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는 요 항목이 물어봤던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하고 400 사이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헤드에서 방출되는 물 입자 중, 뭐 100개든지 200개든지, 그죠? 그거의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 이하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한 방출되는 물 입자 중에 90%가 그 크기가 200에서 400 사이인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준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00 마이크로 이하면 이거를 미분물을 하는데 100개 중에서 99개는 그죠? 400 마이크로 이하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떨어진 것 중에 90%는 200에서 400 사이인 것을 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있는 내용인데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6항에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 피난 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소방청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근데 2021년도 10월 달에 만들었던 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어본 게 딱 이러면 요양병원 등의 그죠? 대피시설 설치 대상, 그 종류, 그리고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이 건물 저 옆에 건물의 연결 복도하고 통로의 설치 기준을 이 세 가지를 이제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요양병원의 대피시설 이 설치대를 보면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달리 좀 피난이,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 어려운, 그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 이런 시설에는 그거에 중요한 말, 피난청에 하는 게 아니고, 피난청 외의 청. 그 피난청이 1층이지 않습니까? 1층. 1층이 외의 청, 2층, 3층, 4층. 이런 데다가 대피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피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화재에 대응해서 빨리 피난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대피시설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뭐 연결 복도라든지 연결 통로가 있으면 이쪽 건물이 불났는데 요양병원 불났는데 옆에 건물에 통로를 놔두면 그걸로 도망가자 피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피시설 종류를 보게 되면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역된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 등을 설치를 하거나 종류가 대피 공간, 노대 등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어떤 경사로라든지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 복도라든지 연결 통로를 설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보면 2층에서 피난처 올라오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계단을 통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 층에서 이렇게 옆 건물로 가거나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류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보니까 연결 복도하고 연결 통로 설치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연결 복도나 연결 통로는 구조 및 설비하고 연결 출입문 등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거의 구조 및 설비는 항상 내화 구조다. 견딜 내자, 불에 견디는 구조. 뭐,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내화 구조지 않습니까? 내화 구조이고, 그 마감 재료, 지금 이게 마감 재료인데, 이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라. 그리고 밀폐된 구조의 경우에는 벽 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를 해라. 만약에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복도하고 통로 유효폭은 1.5m 이상은 확보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비전은 1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예비전에 대한 조명 설비를 설치를 해라 하는 게 구조 및 설비에 요구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의 출입문 등은 연결 복도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죠? 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화문을, 그죠? 설치를 해라. 그리고 이 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라. 하거나 아니면 화재로 인한 연기,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출입문의 유효폭은, 그죠? 1.2m 이상. 우리가 평상 규격 보면 0.9m이거든요. 0.9에 1.8m인데, 이거보다 크게 하라는 거죠. 1.2m 이상 하고, 높이는 또 2m 이상으로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은 연결복도 통로로 열리는 구조로 해라. 그래서 항상 출입문은 나가는 방향으로 열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축물을 구축을 할 때, 밖에 있는 홀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입문을 다 안쪽으로 열도록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 화재 측면에서, 화재 공학 측면에 보면,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만약에 문을 땡기고 나가게 만들게 되면,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죠? 여기 거실에 있는, 사람들 다 사망을 한다는 것이죠. 뭐, 통상적으로, 밀어가지고 안 되면 땡기면 되지 않느냐. 못 땡깁니다. 화재가 발생해 연기 한번 탁 마시면 사람이 패닉 상태에 오기 때문에 문은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하지 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물 가보시면 계단실에 보면 이렇게 문에 이렇게 보면 가로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중간쯤에. 그거는 패닉바라고 해서 몸만 갖다 대도 문이 열리는 그런, 이게 패닉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절대로 땡기게 하면 됩니다. 이걸 땡기면 안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리는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출입구, 복도, 통로, 내부 출입구 포함해서 이런 유도등을 설치라. 이쪽을 피난하세요. 그럼 이쪽에 유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도 설치를 해라.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저런 유도등을 설치함을 통해서 저기를 보고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10분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작성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방용 원심 펌프의 작동 원리를 유체에 이동하고 에너지 변환 과정으로 설명하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 문제도 원론적인 문제여서 좀 갑자기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방펌프는 농용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원심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연력작동의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연속의 원리하고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 있는데, 연속의 원리는 뭐냐면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만약 배관 내부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 유체의 질량, 거기에 질량의 유량은 어떤 위치에 닿으면 일정하다 하는 게 이게 연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의 물은 밀도가 일정합니다. 천으로서, 그죠? 그래서 AV는 단면적하고 이제 촉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연속의 원리고. 그 다음 베르누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야 아닙니까? 베르누이에서 보면 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공식. PV는 EVL, MV 자석의 NGZ 항상 일정하다. 배관 내부에 이제 어떤 물이 흐른다. 이러면 유체는 항상 모든 에너지는 동일하다. 해서 여기서 PV는 이제 압력 에너지고, EVL, MV 자석은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요거는 NGZ는
위치 에너지. 이 세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는 이건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원심분포입니다. 이게 원심분포인데, 지금 보면, 요게 날개 있는 거, 요게 임펠러거든요. 임펠러 여기 보면 중간에 이거를 우리 펌프 아이, 눈이라고 표현하면 눈이라. 여기를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임펠러가 돌아서 이 와르수를 통해서 이렇게 토출되는 이게 이제 원심펌프인데, 여기 보면 이거를 돌려놨습니다. 여기로 물이 이제 아이 쪽으로, 여기 아이거든요, 아이.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임펠러 해서 회전을 함을 통해서 이쪽으로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로 들어갔던 물이 날개를 통해서 날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토출해 나가요. 이게 이제 원심펌프인데, 근데 흡입척에서는 흡입하는 흡입척에서는 압력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변하는 구간입니다. 예. 요 임펠러가 이제 회전을 할 때 요 중심부에는 그죠? 압력이 진공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그 대기압하고 진공압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임펠러 중심으로 이제 유체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출적으로는 보면 이게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해서 압력 에너지 이렇게 변환되는 구간인데요. 전기 에너지가 이제 모터에다가 인가되면 기계 에너지로 이제 변환돼 가지고 이제 이 임펠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 흡입된 유체는 원심력에 의해서 임펠러 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니까 빠른 속도의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부분 유체가 케이싱 내부에 이 부분이 넓어지는 이 와루실로 통과하면서 속도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따라서 감소가 되게 됩니다. 예. 운동 에너지가 감소가 되면 압력 에너지가 증가돼가지고 밖으로 유출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항상 세계를 더했다. 일정하다며. 이게 떨어지면 압력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위치 에너지는 동일해. 펌프가 그 위치에 딱 있기 때문에 위치에 동일한데, 이 운동 에너지가 저하게 되면 압력은 높아져야지만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베를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밖으로 토출되게 된다. 그런 상당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문제도 접근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문제냐 하면, 비상전원의 종류인 자가발전 설비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발전기를 설계하고 시공할 때 그 설계도서 검토 항목이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는 전기 분야에서 좀 유명하신 유상봉 교수님, 기술사님이 쓰신 어디에 우리가 방어와 실무 핸드북이라는 책이,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3판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는 주관을 우리 한국소방기술사에서 좀 저명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한 분야의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3판, 현재 3판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 자가발전설비의 설계와 시공이라고 우리 유상봉 교수님께서 쓴 내용 15페이지 정도 중에서 일부분의,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지금 질문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항목이 20몇 가지다, 23가지거든요. 이걸 쓰신 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통상적인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먼저 자가발전 설비, 요거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죠? 발전기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항상 이렇게 채점을 이제 해보면 항상 그 합격권에 있는 답안들 보면 좀 달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림하고 수식으로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 답안을 상당히 좀 간결하게, 그죠? 채점위원들이 답안을 상당히 쉽게 채점할 수 있도록 박스 형태로 해서 이게 답안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답안을 딱 보면 평을 하면, 아, 이분은 지금 합격권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딱 알게 되죠. 먼저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전단이에요, 한전단. 상용전원, 그죠? 이게 변압기인데, 변압기 1차 측에는
그죠? 진공 차단기 V12가 설치가 되고, 그죠? 22,900V에서 이게 380V하고 220V를 이제 전압을 다운시키는 게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변환한 기기, 이게 변압기 아닙니까? 그죠? 변압기를 지나서 주 차단기가 뭐냐면, 실무에서는 ACB, 공기 차단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공기 차단기 설치하게 되는데, 공기 차단기, ACB의 2차 측에 UVR, 저전압 계정기를 설치를 해서, 자, 한전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한전전기가 정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기가 거의 세계적인데, 제가 유지 관리를 해보면, 1년에 한 평균 한 30번 정도는 정전이, 순간 정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지를 뭘 하느냐, 27번을 합니다, 27번. 저전압 계정기. 전원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단에 전원이 공급 안 되면 정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전기,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기동하게끔 시그널을 주는 것이 UVR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 UVR을 어디 설치했는가 하면 V12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V12 여기 보면 뭐 PT하고 CT, 그죠? 뭐 진공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진공 차단기를 통해서 PT, 그 다음에 CT 이렇게 해서 여기 OCR 과전류 계정기가 이제 3개가 설치되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역률, 파워 측정하고,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컨트롤하는, 검측하는, 우리가 GPAM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27번 UVR도 이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걸게 되면 어떻게 문제 생기는가 하면, 자, 만약에 변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변압기 고장 나면 지금 전기는 여기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데 변압기 고장 나면 이 후단은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인데도 이 1차 측에 특급 안에다가 이게 저전압 계정이 걸어놓게 되면 정전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기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변압기를 지나서 변압기 사고도 많이 나니까 변압기 지나서 ACB 주차단기 2차 측에서 UVR 따라고 아예 이제 지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방에서 보면 준공할 때 보면 성능 시험 조사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비상전원의 ACB 2차 측에서 분기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제가 이제 실무에 나가서 도면을 검토해보면, 전기 도면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특과반에다가 이거를 저전압 계정을 걸어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ACB 2차 측에서 분기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고. 자, 발전기를 기동하는 것은 UVL인 저전압 계정기를 통해서 발전기를 기동을 한다. 요 ATS는 뭐냐면, 오토 트랜스포 스위치라고 해서 한전전기에 들어왔다가 원래는 이쪽으로 붙어 있다가 한전이 정전되면 발전 기동되게 되면 이게 일정 시간 뒤에 이쪽으로 발전소로 넘어가서 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TS입니다. 절제시키는 스위치. 예. 자, 검토 한번 많습니다. 볼까요? 먼저 설계도서를 접수해서 설계도서를 접수하면, 설계서 접수하게 되면 이제 도면하고 반드시 시방서 있습니다. 시방서. 그리고 이 발전기를 왜 1250kV를 설계했는지 그 부하를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50kV를 반영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도 내역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발전기하고 발전기에 따른 저장치의 시험 성적서. 예를 들어서 뭐, 커뮤서라든지, 뭐, 캐타필라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을 하게 되면, 그냥 기기만 납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주처에다가 사용자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발전기가, 그죠? 상용이냐, 평상시에 계속 돌리는 발전기냐, 아니면 정전이 됐을 때 비상시에만 쓰느냐, 그리고 사용한 지역이 어디냐, 온도 조건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전원의 적정성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죠?
뭐 부하의 적정성, 그다음에 용량은 맞는지, 과연 이게 용량이 그죠 맞는지, 그죠 전압 방식도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용과 절체, 복전 시스템에 적정한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산복 기사님께서 이제 적었던 그런 내용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연료 공급하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죠? 발전기 이제 연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탱커가 있어야 되죠, 그죠? 탱커. 발전기를 기동시킬 때, 최초 기동시킬 때는 그 배터리로 기동을 시킵니다, 그죠? 24번 배터리를 기동시키고 난 뒤에, 그럼 이 발전기가 계속 이제 돌락하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밥이 뭐냐, 경유. 이거를 보조탱크 1000리터 이하짜리, 그죠? 놓습니다. 허가를,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험을 안전까지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기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음기를 달아가지고, 이 빛을 통해서 쫙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연료를 태우게 되면, 그죠? 연료를 태운 것을 뿜어내는 꿀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이때 이쪽에서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실의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연기 감지기를 설치, 이 열 감지기를 안 하려고 열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조작하는 그 GCB 판넬이 있지 않습니까? GCB 판넬도 요것도 내진을 하고, 발전기도 내진을 하고, 그죠? 스토퍼 세우고, 요것도 내진 장착을 받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고 여기 벽체 이런 데는 전부 다 흡음재로 해가지고 소리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흡음재 다 감쌉니다, 여기를. 뭐 그런 것들. 이런 그림들을 뭐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는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기가, 그럼 이거 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거의 대부분 공냉식을 설치하는데,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돼요. 공기로 냉각시키는 그게 방식이 공냉식 발전기거든요.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라디에이터가 설치되거든요. 발전기 라디에이터 설치대가 이게 이제 덕트로 해가지고 이런 드라이어리어를 통해서 외부로 또 빼내야 되겠죠. 그죠?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죠. 만약에 이 공냉식에서 이 급기하고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 발전기 내부에, 그죠? 온도 상승이 있는데, 89도 정도 되면 이게 경보를 뜹니다, 경보. 지금 안 됩니다. 이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103도가 되게 되면 이게 자동 이제 셧다운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엔진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삽입이 돼 있어서, 그죠? 공냉식에는 이런 온도값이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급기하고 배기.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건 소음에 대한 대책, 이걸 소음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점수를 굉장히 좋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기가 참 무섭다, 그죠? 연기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사람은 불에 타서 죽는 사람 없다는 거죠. 다 연기를 마시고 패닉 상태에 와서 연기를 한번 탁 마시면 다리 힘이 탁 걸리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기가 뭐냐? 연기란 이겁니다. 가연물이 연소할 때, 이런 가연물이 연소를 합니다. 불탑니다. 그죠? 연소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연기가 고상의 미립자, 액상의 탈원적 등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도 보면 하얀 연기가 있고 새까만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위험할까요? 그럼 다 새까만 연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멘인데, 하얀 연기가 위험해요. 그거는 하얀 연기는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불완전 연소한다는 거죠. 불완전 연소. 그럼 완전 연소하면 덜 위험한데, 하얀 연기가 있잖아요. 뭐 좋은 연기, 덜 위험하지 않아. 반대입니다. 크기는 얼마 정도? 뭐 우리 눈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죠? 0.1, 한 10마이크론 정도가 이제 연기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상승 기류에 의해 인입된 공기와 화염에 가해된 것이 연기다 하면서.
아까 실에서 아까 제가 플래시오버에서 그랬지만, 만약 가염을 불타면 이렇게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상승을 하면 픽의 법칙에서 이 공기가 이렇게 유입된단 말입니다. 공기가 유입되고 이 화염에서 가열된 공기가 이게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연기의 특성이 뭐냐? 광류 화산으로 해서 일단은 연기가 발생이 되면 광선을 흡수해 버립니다. 광선을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유도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고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하는 다중유업소 이런 데 갔을 때는 피난구를 잘 못 찾는단 말입니다. 연기가 가득 차면, 그죠? 그래서 가시도 저하된다. 그러면 피난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면 인명피해 발생할 일이 높아진다는 거죠. 연기가 그만 위험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 다량 함유하고 있고 산소 결핍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열적 특성. 고온의 화염을 수반하고 빠른 유동 확산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빨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실에서 예를 들어서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7층에서, 그죠? 숨을 한 2개짜리 잡고 1층으로 오는 게 맞지. 옥상으로 20층에 있는 옥상을 대피한다고 내가 빠르겠지 뛰어가면요. 사람보다 더 연기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서있어 가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이 연소 확대 주 요인이다. 이게 연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리적, 화학적, 열적 특성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먼저 특성별 구분을 설명해 보면, 물리적 특성은 뭐냐면, 이건 이제, 일단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연기가. 이렇게. 가시도를 저하시게. 화재 시 발생된 연기가 이제 빛을 흡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산란시켜버리고, 해서 피난 안전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감광계수라고 해서, 그죠? C에서는 L분의 1 자이노고 I분의 I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감광계수하고 가시거리, 내가 볼 수 있는 거리, 그죠? 가시거리의 관계가, 보죠? 20에서 30m, 내가 사람이 20에서 한 20m 앞에, 30m 앞에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때 감광계수 0.1. 반대입니다, 그죠? 건물 내에 비숙지자, 건물을 처음 들어왔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숙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피난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이 건물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피난구를 찾을 수 있고 피난할 수 있는 한계가, 가시가 얼마라고요? 최소 20m, 30m.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등의 거리가 20m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어떤 농도다. 만약에 가시거리 5m, 5m 같으면 여기서 요 앞에까지가 5m 정도 되게 돼요. 상당히 가시거리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그때는 한 0.3 되는데, 한 5m 정도 되면, 이 건물에 나는 우리가 5m만 보여도 피난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여기로 가면 계단식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 한계가 5m고요. 만약에 3m가 됐다, 가시거리가. 이거는 이제, 어두침침함을 느끼는 그 정도 거리가 3m. 만약에 1m 가면 바로 앞에가 1m 아닙니까? 1, 2m. 거의 앞에 안 보이는 거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만약에 이제 최성기일 때 연기 농도가 얼마나 0.1m에서 0.5m. 최성기일 때는, 이 시에 최성기일 때는 그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기가 물리적으로는 피난을 어렵게 해버린다는 거죠. 어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특성은 뭐냐? 일단 독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해물에서, 그죠? 마취성 가스도 나오고, 자극성 가스도 나오고, 독성 가스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연기를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적 특성은 고온의 화염을 이제 수반하고 빠른 유동 화산을 하고 연소 확대의 주 원인이라는 거죠. 자, 열적 특성에서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는 이렇게 부력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호연시라고 해서 부력, 그죠? 이거는 밀도는, 그죠? RT분의 PM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상승하면 온도 밀도가 떨어진다. 화재 시에 화염 부근의 연소, 미온수 가스층은 온도가 상승하여서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뜬다, 떨붙자, 뜨는 힘이 아주 강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실 및 화재실과 면한 공간의 온도차로 인해서 연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 확산이 굉장히 촉진된다. 그래서 델타 P는 3460H의 T0분의 1, TI분의 1로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성대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부로 이제 공기가 이제 유입됩니다. 유입되고, 지금 여기 불 났지 않습니까? 불. 여기 화재실에 이제 중성대가 여기인데, 불이 났는데 연기가 탁 유입되면 이게 뭐냐면 통상 성강로 피터 이런 거죠. 성강로 왔다 갔다 성강로. 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그 상부층을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층이, 상부층이 다 오염돼 버린다는 거죠. 그 연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물은 여기서 났지만 이런 걸 피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이제 전파돼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단실이 만약에 오염됐다. 그럼 게임 끝이라는 거죠. 계단실. 그 어디서 피난합니까? 피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그러니까 30층마다 뭐 한 개 정도는 피난 안전구역을 두자. 이렇게 이제 건축법에서도 이제 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여기가 이제 뭐 40층이다 하면 물론 옥상으로 또 도망갈 수 있겠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피난층으로 나와야 이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못 늘어오니까 중간층에다가 피난 안전구역 여기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이렇게 두는 피난 안전구역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상당히 위험한데 연기의 그 열적 특성은 이런 연기 거동이 빨라지는, 연기 빠르게 건물이 확산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특성은 이 독성가스가 인명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 특성은 이제 가시거리를 이렇게 단축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배연을 시키고 연기를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배연을 시키고 빨리 불을 꺼버려야지만 인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함을 통해서 화재 강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서없지만 이것으로서 137회 소방교시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